경제 역사상 가장 놀라운 몰락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미국조차 위협했던 경제 강국이 어떻게 30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몰락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체계적인 실책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에서 잃어버린 30년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년 당시 일본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었죠. 니케이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고 세계 10대 기업 중 8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미국보다 12% 높은 1인당 GDP를 자랑했고 심지어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까지 일본 기업이 매입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주식시장이 38% 폭락하며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패전의 잿더미에서 시작된 일본의 기적적 성장을 되돌아보면 1945년 8월 일본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연합군 폭격으로 주요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공업 생산량은 전쟁 전 대비 겨우 8% 수준까지 추락했어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50%를 넘나들었고 수많은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미국도 이런 일본이 공산주의로 넘어갈까봐 깊이 우려했었죠. 그래서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단행한 재벌 해체는 일본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쓰비시는 142개 회사로, 미쓰이는 130개 회사로 분할되었어요. 동시에 진행된 농지개혁도 중요했습니다. 전체 농지의 48%를 차지하던 소작지가 대폭 감소하고 농민들이 처음으로 자신만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계층 확대로 이어졌죠. 경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요시다 독트린으로 불리는 전략이 일본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헌법 구조를 방패막이로 활용해 군사비를 GDP 대비 1% 미만으로 유지했어요. 모든 자원을 경제 재건에 집중했습니다. 미국도 이를 적극 지원했는데 강한 일본 경제가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벽이라고 판단했거든요. 1953년 일본 수출이 전년 대비 147% 급증한 반면 미국은 53%, 영국은 33%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 전쟁의 특수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죠. 통상산업성 미티가 주도한 산업 정책도 놀라웠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현실을 고려한 전략이었어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조건부로 허용했는데 단순 투자가 아닌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한 합작 투자 형태였습니다. 도요타는 GM과 소니는 서구 전자기업들과 협력하며 핵심 기술을 흡수했죠. 일본의 진짜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1950년대 이미 문해율이 99.2%에 달했고 1960년대에는 거의 모든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였는데 이는 나중에 숙련된 기술자 대량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정착하면서 근로자는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는 근로자 안정을 보장하는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일본 기업들의 장기적 사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970년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된 일본은 이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연평균 5.2% 성장률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어요. 메이드 인 재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시기였죠. 한때 싸구려 모방품의 대명사였던 일본 제품이 이제는 최고 품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에드워즈 데밍의 품질관리 이론을 받아들인 일본 기업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카이젠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지속적 개선을 의미하는 이 철학은 모든 직원이 작은 개선이라도 끊임없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도요타 생산 라인에서는 하루에 수백 개의 개선 제안이 나왔고 대부분이 실제 적용되었어요. 이런 미세한 개선들이 쌓여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1970년 도요타 코롤라가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미국 차보다 연비는 훨씬 좋고 고장은 적었거든요. 혼다 시빅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자제품 분야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등이 연달아 혁신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서구 기업들이 상상하지 못한 제품들을 계속 내놓으며 시장을 장악해 나갔어요. 1975년 소니 베타맥스는 가정용 비디오 녹화기 시대를 열었고 1979년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음악 청취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어요. 파나소닉은 VHS 방식으로 비디오 시장을 장악했고 도시바는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1983년 닌텐도 패미컴 출시로 게임 산업에도 새 장을 열었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중공업 분야 성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 철강 생산량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어요. 신일본 제철, JEFE, NKK, 가와사키 제철 등이 세계 최대 규모 일관 제철소를 운영했습니다. 최신 기술 도입과 대량 생산으로 단위당 생산비를 크게 낮춰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오래된 철강 회사들은 경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업에서도 1970년대 중반 세계 조선업의 52%를 점유했습니다. 미쓰비시시 중공업, IHI, 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초대형 유조선과 화물선을 건조했는데 같은 크기 선박을 유럽이나 미국보다 35% 빠른 시간에 25%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전 세계 해운 회사들이 일본 조선소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력과 효율성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연구개발 투자도 획기적이었어요. 1970년대 일본의 R&D 투자가 GDP의 2.1%를 넘어서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기초 연구에 집중한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응용 연구와 제품 개발에 특화했어요. 반도체 분야를 보면 기본 원리는 미국에서 발명됐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이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능력에서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것이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1970년 102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1980년 1303억 달러로 12.8배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28% 성장률이었죠. 수출 품목도 섬유와 잡화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선박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산업 구조가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일본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시기였어요. 자동차 수출 성장세는 정말 놀라웠어요. 1970년 96만 대에 불과했던 수출이 1980년 594만 대로 6.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1979년 제2차 석유 위기 때 연비 좋은 일본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토요타, 닛산, 혼다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어요. 디트로이트의 빅3도 일본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품질, 연비, 내구성 모든 면에서 일본차가 압도적으로 우수했거든요. 1980년대 초 일본 경제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1982년 GDP 1조 달러 돌파로 미국 다음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를 확고히 했어요. 무역수지 흑자도 1980년 109억 달러에서 1984년 44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 313억 달러는 미국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성공이 너무 커서 오히려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사회도 본격화되었습니다. 3C라고 불린 컬러 TV, 쿨러, 자동차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백화점과 슈퍼마켓이 급속히 확산했어요. 1971년 맥도날드 일본 진출은 큰 화제였고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해외여행과 명품 소비도 시작되어 1978년 루이비통 긴자 매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했어요. 일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일본의 압도적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1984년 미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 373억 달러는 전체 무역 적자의 37%를 차지했어요. 미국 의회에서는 일본 때리기가 공공연하게 벌어졌고 결국 근본적 해결책으로 환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5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일본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미국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달러 가치를 12% 정도 떨어뜨리기 위해 각국이 협조해서 달러 매도에 나서라는 것이었죠. 일본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핵심 동맹국이었고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플라자 합의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발표 직후 외환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엔화가 12% 급등했고 6개월 후에는 1달러당 240엔에서 178엔으로 35% 상승했어요. 3년 만에 엔화 가치가 거의 2배로 뛴 셈입니다. 이른바 엔고쇼크가 일본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죠. 수출 중심 경제였던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본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엔화 급등은 수출 기업들에게 치명타였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1985년 미국에서 1만 달러에 팔던 코롤라가 1987년에는 실질적으로 1만 5천 달러가 된 격이었어요. 닛산은 1986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혼다도 환율 손실로 영업이익이 날아갔습니다. 철강과 조선업계는 더욱 참담해서 신일본 제철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조선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렸어요. 그동안의 성공 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해외 생산 이전으로 대응했습니다. 도요타는 1988년 미국 켄터키주에, 혼다는 오하이오주에, 닛산은 영국과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어요. 소니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파나소닉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겼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일본 내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졌어요. 좋은 일자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도 내수 확대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1986년 나카소네 총리가 내수주도 성장을 선언했고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5%에서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췄어요. 1987년 6조엔 규모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지만 거대한 부작용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의도치 않게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냈어요. 엔고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돈이 국내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금리 정책까지 겹치면서 유동성이 넘쳐났습니다. 1987년부터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폭증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대출이 안전해 보였거든요. 도쿄 부동산 가격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품일 뿐이었어요. 1990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8% 폭락하며 2조 달러 시가총액이 증발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특히 1989년 후반 고점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6개월 만에 절반 손실을 입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강제 매도당하거나 개인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속출했어요. 일본 국민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는 더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분양 아파트도 팔리지 않았어요. 은행들의 상황도 심각했는데 부동산 전문 대출 회사인 주택금융회사들이 하나 둘씩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말 정부가 마침내 경기 침체를 공식 인정했지만 이것이 30년간 이어질 장기 침체의 시작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 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기득권층 저항, 관료주의적 사고, 위기감 부족이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하려는 경직된 구조로 변해갔어요. 한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혁신적 기업 문화는 사라지고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종신고용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었어요. 정규직 해고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했습니다. 1990년 20.1%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2010년 34.4%까지 늘어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어요.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이죠. 연공 서열제도 문제였습니다.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시스템에서는 능력보다 줄서기가 중요했어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기회를 얻기 어려웠고 승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느려져서 간단한 결정도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고작 0.8%에 불과했어요. 같은 기간 미국 2.4%, 독일 1.3%, 영국 2.0%와 비교해보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1995년 미국 GDP의 72%였던 일본이 2020년에는 23%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중국에게 이 위 자리를 내주었어요.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이 중진국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1인당 GDP였습니다. 1995년 세계 3위였던 일본이 2020년에는 23위까지 추락했어요. 임금도 1997년 467만 엔에서 2020년 413만 엔으로 오히려 12% 줄어들었습니다. 23년 동안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2012년 아베 신조가 내놓은 아베노믹스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세계의 화살로 구성된 이 정책은 초기에 효과가 있는 듯 보였어요. 니케이 지수가 1만 선에서 2만 선까지 올랐고 엔화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2% 인플레이션 목표도 9년간 단 1년만 달성했어요. 결국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 경제대국이지만 그 지위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1인당 GDP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거의 사라졌고 2022년 OECD 데이터로는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8%에 달하는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반면교사가 되었죠. 일본의 30년 침체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버블을 키우지 말고 터지면 빨리 정리하며 저금리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조개혁을 미루지 말고 인구 구조 변화에 미리 대비하며 사회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기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몰락이 시작되거든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만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0.7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과도한 부동산 가격 등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전환 세계 1위, K컬처 열풍, 높은 교육 수준 등은 일본이 없었던 장점들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실패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큰 자산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모든 나라가 경계해야 할 교훈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희망도 줍니다.